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뭐 많이 추워졌는데 계속해서 이 촛불 집회는 나가실 거죠? 네, 저희는 계속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야, 이 참 12월 17일 날 또 총력 집회를 합니다. 총력 집회. 네, 네. 지금 인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늘어나고 있죠. 네. 예, 아마 추위와 관계없이 네. 예,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추워야지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또 이 결의도 좀 더 단단해지고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겨울 집회 뭐 여름 집회 다 해봤는데 네, 네. 여름보단 겨울이 나요. 겨울이 낫다. 겨울은 또 이 하는 말로 옆에 분들의 체온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붙어 있으면 또 아니 뭐 훨씬 겨울은 낫죠. 뭐 어떤 식으로든 뭐 핫팩을 하든 뭐 해결할 수가 있는데 네. 그 한여름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 그렇죠. 진짜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윤석열 정부가 이 대형 참사를 해결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실정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가능하면 겨울에 해주십시오. 자, 아니 뭐 봄에나 뭐 가을에 끝내는 게 제일 좋고 네네네. 가을까지 못 끝냈기 때문에 겨울까지 온 거죠. 뭐. 그렇죠. 네. 12구 참사가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 국정조사가 지금 계속 공전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상민 장관, 민주당이 낸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른바 이제 침대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상민 장관을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제일 먼저 이 가장 큰 이유는요. 네.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워낙에 이 말 실수와 우격다짐이 많다 보니까 네. 즉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의 이 해임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총책임을 떠나서 참사 다음 날에 아무것도 아니다. 네, 네, 네.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예년만큼 인파밖에 안 왔고 네네. 완전히 이게 헛소리를 해버렸거든요.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아니 망발된- 사실이 아닌 얘기라는 사실이 아닌 그렇죠. 얘기. 예, 그 예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온 거를 네. 예년하고 똑같이 왔고 우린 대응 잘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말을 해버린 건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도 사실 아닌 얘기들을 하도 많이 하니까 뭐 대놓고 하면 바이든 날리면 가지고도 하고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까짓 거 좀 거짓말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마 윤 대통령 본인이 해임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건으로 이상민을 해임하면은 나도 해임될 수 있는 본인 건이구나. 쪽으로는 그렇게 적용될 수 있다 생각하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헛소리로 해임을 하는 건데 사실 근데 공직자의 헛소리는 건 장난이 아닌데 네네.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뭐 술 한 잔 먹고 그런 얘기 못하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수가 있는 거고 네. 애초에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용산서장하고 서울청의 그 112 담당까지만 정리하고 가겠다는 이 플랜을 세우고 왔거든요. 네네. 그럼 이상민 장관까지 가게 되면은 중간에 있는 그 서울청장하고 뭐 네. 경찰청장 다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정말 이 쓰나미로 밀려갈 수가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이게 막은 게 있죠. 국민의힘도 애초에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에 대해서 뭐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은 결국은 대통령실이 오다를 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그렇죠. 없겠네요. 예. 이제 더 이상 좀 이른바 중진 의원들도 이상민 장관 해임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해임 건의안과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뭐 가긴 가겠죠. 예, 네. 가긴 가겠는데 사실은 뭐 제가 볼 때 그 좀 타이밍도 늦었고, 타이밍이 늦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할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네. 뭐 참사 당일 다음 날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추모 기간 끝나고 난 끝나고 이후에 나서 뭐 나도 뭐 폼 내면서 사표 쓸 수 있다 이랬을 때 그냥 바로 밀고 갔어야 되는데 네. 이제는 거의 윤 대통령과 천공 문제까지도 막 나오는 상황에서 네, 뭐 네. 이상민 장관의 해임안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국정조사에 윤석열 대통령과 천공을 윤석열 대통령은 뭐 부를 수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거기는 뭐 이제 그 상하실장까지만 이제 나오는 걸로 네, 했으니까 네. 상하실장하고 천공은 무조건 불러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주제가 그렇지만은 뭐 국정조사는 무조건 깨지게 돼 있다.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깨진다는 전제로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합의가 됐잖아요. 근데 네네.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한 게 증인 신청할 때부터 깨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상민으로 깨지든 천공으로 깨지든 어차피 깨지는 거라고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작할 당시에 유가족들이라든가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국민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감정적 호소들 이런 것들을 좀 초반에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당이 끼고 안 끼고 이제 그런 차이겠죠. 네. 여당이 끼면은 이제 이 정부 인사들 불러내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네, 네. 민주당이 이제 생각한 대로 유족들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기는 좀 태클이 걸렸을 텐데 네, 네. 어차피 여당이 안 들어온다는 전제였을 때는 유족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를 이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왜? 정부 인사들이 협조 안 할까 뻔하기 때문에. 네, 네. 아, 참 이게 또 제대로 되지 않는 국정조사가 되겠네요. 이 유가족들만 더 이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일단 지금 생각이 유가족들 듭니다. 문제는 그거거든요. 왜 우리 목소리를 안 들어주고 모임도 못 갖게 하고 네, 네. 뭘 항변하고 싶은데 항변을 못하게 깎아 막아버렸거든요. 네, 네. 저는 뭐 이렇게 여당이 빠지면은 유가족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주는 장으로 만들어도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어쩌면 전략적으로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히 그 자료도 안 주고 네. 답변을 똑바로 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네, 네. 괜히 또 막말했니 많이 이 말 나오는 것보다는 네. 그냥 장을 만들어서 일단 좀 듣자 유가족들 얘기들을 불만이 지금 쌓일 대로 쌓여 있잖아요 지금. 유가족들이 이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게 사실은 핵심 요지인데 유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민주당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만들어야 되고 여야가 같이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그게 특조위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세월호 특조위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특조위까지 가려면 일단 국정조사에서 일정 정도 여론이 좀 모아져야 네.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 그 얘기를 하면 돼요. 뭐 여당이 안 들어온다면은 특조위로 가는 방향을 논의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 보시기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과 탄핵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해임 건의안은 지난번 박준희 장관 해임 건의안도 넘어갔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제 대통령 안 받을 거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안 받은 사례가 그렇게 드문데 네, 이미 박진 장관 때도 안 받았는데 네, 안 받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니까, 받는다. 제가 해임 건의안은 무의미하고 무의미하다. 탄핵은 이제 불법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네, 불법 행위라는 부분들을 만약에 탄핵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조사가 좀 필요하죠. 형식적으로.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외부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범법행위에 해당될 만한 것들을 뭐 찾아낸 게 있었을까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국조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야 될 테니까. 국조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해임 건의안을 던져놓으면은 뭐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던져놓고서 뭐 통과시켜 놓은 다음에 네. 탄핵으로 가려고 하면 일단은 불법 행위들에 대한 최소한의 증거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전략은 탄핵을 먼저 해놓고 국조를 통해 가지고 탄핵 심판 갔을 때 유죄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자 이런 식의 전략을 짠 것 같네요. 아니 해임 건의안 안 한다 그랬나요 지금? 해임 건의안 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 던져놓고 네, 안 할 거 아닙니까? 안 하죠. 네,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 시간에 받지 않죠. 이제 국정조사 통해서 찾아야죠. 이제 탄핵을 네, 하려면. 근데 국정조사를 잘해야 되네요. 근데 이런 거에서의 사실 불법 행위라는 것은 뭐 100이면 100 직무유기거든요. 직무유기죠. 네. 직무유기껏 찾는 거는 뭐 쉽지 않겠습니까?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뭐 이런 부분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도 정치적인 판단들이기 대부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은 정책 판단이니까 뭐 탄핵 요건 맞추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도 똑같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식을 하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가정이 깔려 있는 거네요. 사실은 이제 그게 뭐 헌재의 이 환경이나 네. 시대적 상황이나 사건 따라 다를 텐데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같은 경우는 그런 정치적 판단을 했죠. 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쟁점은 뇌물죄였는데 이제 뇌물죄가 수사가 되기 전이어서 헌재에서는 네. 판단 못 내렸거든요. 네. 그럼 결국 뭘로 탄핵시켰냐면은 기업자 유침해 뭐 이런 걸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직무유기. 직무유기죠. 예, 뭐 최서원이 그 해먹는 걸 놔뒀다는 문제. 그래서 노 대통령 탄핵 때는 엄정하게 뇌물죄 같은 거가 아니면은 탄핵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놨었는데 그때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국정농단 같은 거 못 막았다. 자 정치적으로 탄핵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헌재가 내린 판결은 헌법에 있는 이 가치 판단이네요. 이 형법상의 법률 위반 판단이라기보다는. 그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네. 헌재의 재판이 과연 형법에 준하는 거냐 마냐 논쟁이 있었는데 이미 헌재가 그 당시 형법에 준한다는 내용은 관계없다라고 갔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준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한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만 그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적인보다는 헌법의 가치가 우선이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을 그러면 합니다. 그 조항을 바꿔야 된다고 해요. 형사소송법에 준한다고 해놓고 안 지킨 건 말이 안 됩니다. 아. 그럼 그 조항을 바꿔야죠. 그 사실은 그렇게 되면 헌법하고 형사소송법이 충돌이 되는 해석에 충돌이 그렇죠.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논란이 벌어지니까 그럼 그건 정리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곁다리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변희재 대표님이 잘 아시는 쪽일 것 같아서 강신업, 김건희 팬클럽 회장이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세희 가세현 대표도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설에는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 당원을 모으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왜 이럽니까 이분들은? 일단 김세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자가 발전이고 후원금 모으기엔 자가 발전이고 네네. 강신업과 전광훈 목사는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세력이 있습니까? 그럼? 세력이 충분히 있고 당내의 당원으로서의 세력이 존재합니까? 충분하죠. 예, 왜냐하면 전광훈 목사가 지금 이 당원들을 몇 개월째 계속 밀어넣고 있는데 뭐 네. 10만 명 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조직력이 돼요. 전광훈 목사는. 네. 그리고 그에 발맞춰서 지금 이 전당대회 룰을 사실상 100% 당원 투표로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 여론조사 필요 없이 100% 당원으로 바꾸는데 그 당원에 대해서도 원래는 한 6개월 정도의 그 유보 기간 같은 거 두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두겠다는 이제는 안 두겠다는 거죠. 예, 거의 이제 뭐 한 달이나 두 달 해버리면요, 최대한 밀어넣을 수 있고 정광훈 목사 본인의 표현이 그래요. 전당대회를 내가 일부러 늦췄다. 당원들 밀어넣을 수 있게끔. 그럼 정광훈 목사가 직접 출마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아니. 그렇진 않고. 예, 본인은 이제 자기가 선택하겠다. 누구 하나를. 그리고 최고위원들 몇 명분 당선시키겠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전 목사가 원하는 대로 당원 중심의 이제 선거가 됐고 전당대 연기가 돼가지고 지금 밀어넣을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벌어놨고. 야. 그 공고연의 전 목사는 지금 공개적으로 전당대회를 우리가 장악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1당 여당을 극우 단체가 장악한다. 뭐 극우라기보다는 뭐 이권 패거리라고 보는데. 이권 패거리. 강신업 회장하고 정광훈 목사고의 관련성은 특별히 아니 그렇지 않죠. 예. 다른 계통입니까 완전히? 아니죠. 관련성이 있죠. 관련성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도? 계속 정광훈 목사 집회에 강신업이 나가가지고 같이 마이크 잡고 있고. 강신업 쪽에서 지금 정광훈 목사한테 같이 하자고 지금 콜을 던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야, 그럼 이 세력이 만만치 않겠네요.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죠. 강신업은 김건희 여사를 대리하는 사람이라는 걸 다 인정된 상태에서 네네. 바닥에 있는 당원 조직표를 갖고 있는 정광훈 목사가 또 전 목사가 사실상 지금 저쪽에 이 총야전 사령관이거든요. 네네. 저쪽에는 이제 거대 유튜버들도 다 끌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강신업과 결합되면요 그 세력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와 이 그 극우 유튜버들과의 관계에서 정광훈 목사가 이 극우 유튜버들의 이 수익 구조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 그렇죠. 예, 많이 지원도 하고 그 네. 가세현만 빼고. 그러니까 내가 김세희 제끼라는 게 정광훈 목사는 가세현은 심판해야 된다는 그런 좀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세현만 빼고 그 분위기만 빼면은 이 최대 지금 이 유튜브 아마 그 구독자 수 최고일 겁니다. 180만의 그 신의 한 수. 네네. 신의 한 수. 그리고 현재 최고 실방은 이봉규. 그럼 이봉규 TV 다 정광훈 목사와 같이 하고 있어요. 설마 이봉규 씨가 뭐 전당대회 나오고 그러진 않겠죠? 그분은 나오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혜식 대표는 최고위원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세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신혜식 대표 정도면은 충분히 최고위원 될 수 있는 좀 기반이 있죠. 이야, 혹시 또 조옥순 대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그 여성으로 따로 만약에 뽑는다 그러면은 주옥순 씨도 할 만하고 여성을 따로 뽑는다 그러면 그래서 좀 꽤 많은 전략과 전술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 정도의 물적 인적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원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연계나 이렇지는 없겠네요. 있죠. 있어요? 충분히 있죠. 거기서. 예. 그 주로 이제 그 태극기 쪽에 나왔던 사람들하고도 연결돼 있죠. 예, 그러면 좀 윤핵관이라고 하는 의원들하고는 그렇게 또 가깝지는 않네요. 윤핵관들은 주로 탈핵 세력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뭐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데 문제는 윤핵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건희가 중요하니까 김건희와는 깊이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태극기 세력을 실질적으로 김건희가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 김건희 그 고모를 통해서 이건 김건희와 연결돼 있는 거죠. 그 뭐 좀 되돌아가겠습니다만 지난 대선 경선 때 윤석열 후보를 이 태극기 세력이 경선 때 밀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밀었습니다. 그게 이제 태극기 사람들이 이제 변절자라는 말도 할 말이 없는 게 이재명을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을 밀었다 그러는데 그때 홍준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상대적 경쟁력이 홍준표가 높았어요, 윤석열보다. 그리고 또 2017년도에 그 당을 그대로 지켰고. 어쨌든 이 사람은 뭐 계속 이제 보수 쪽에 있던 사람이고 네. 윤석열은 저쪽에서 검찰총장 하면서 네, 네, 보수 200명을 감옥에 잡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홍준표와 대안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외 태극기 세력들은 거의 다 윤석열에 줄을 섰기 때문에 그래서 변절자라는 그 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그 윤핵과 4명하고 부부 동반 만찬을 했어요.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지율 떨어뜨리는데 일조한 사람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한 거고. 그 결국은 이제 권성동 의원을 찍어서 이야기한 건데 그러면은 이 윤핵관들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미는 사람이 없어진 상황에서 김건희 씨의 영향력이 행사된다면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강신업을 미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나요? 근데 지금까지는 윤상현, 뭐 윤상현, 권영세 얘기들도 지금 나오긴 하는데 네. 아마 확고하게 정했다기보다는 좀 여러 카드를 놓고 고심하지 않겠습니까? 두세 개 카드를. 그러니까 권영세, 윤상현, 강신업 이럴 텐데 저는 이게 결정적으로 지금 이 여당의 최대 문제가 이 집권 통치 세력이 여의도 정치하고 관련이 없는 검사 세력이라는 게 문제인데 그것도 소수의 검사 세력이 좀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여의도 정당을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냐? 예를 들면 권영세라 하더라도 윤상이라 하더라도 당선되고 총선까지 갔을 때 공천권 문제인데 네. 이 요주의 이 영남권에다가 이 검사 세력을 찍어줄 수 있냐? 다 날리고 그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지금. 기성 정치인들하고 했었을 때. 그래서 차라리 막가파처럼 할 수 있는 강신업 전광훈한테 당을 넘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야. 이 당이 지금 현역이 영남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때 네. 총선 때 다 참패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도권은 괜찮아요. 수도권 자리가 많이 나 있어. 근데 영남권에 이거를 자기 이 최측근 검사들을 꽂으려면 영남권에 꽂아줘야 되는데 여기가 네. 막 재선 3선들 쫙 깔려 있잖아요. 예. 이걸 쳐야 되는데 네. 윤상현과 권영세가 과연 자기들하고 오래 같이 정치했던 윤상현과 권영세가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힘 내에서 의원들 관계가 좋대요. 그러니까 그래도 3선 4선하고 당직하지 않겠어요? 네. 그 영남권에 선수가 높은 사람도 있는데 이 주도하는 뭐 예를 들면 뭐 장전도 그렇고 뭐 윤핵관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조경태 뭐 4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을 칠 수 있냐는 거야. 강신업은 치겠죠. 문제 없으니까. 뭐 저기 개인적으로 강신업 변호사의 뭐 이 이력이라든가 이런 거 좀 아세요? 아니 이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고 제가 별로 경력이 없는 사람인데 네. 오직 그냥 그 뭐 대한변협의 뭐 홍보 맡았다 하는 거 하고 김건희 팬클럽 회장 말고는 뭐 사회적 경력이라는 게 저 무슨 뭐 이상한 바른미래정당인가 거기서 잠깐 있었던 거 말고는 없어요. 바른미래정당이 유승민계. 유승민계 뭐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분이 유승민에 대해서 적개심을 불태우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의 이력상 탄핵도 찬성했고 네. 유승민하고 붙을 이유가 없는데 네. 그렇게 이준석 유승민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는 그건 김건희 여사의 뜻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야, 이 재밌는 구도가 만들어지네요. 자, 오늘 이제 맛배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좀 본론은 이 우리 변희재 대표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이 아니죠. 이 재판에서 뇌물죄 문제라든가 뭐 탄핵도 마찬가지 포함이 되네요. 탄핵까지 만든 이 핵심 증거가 태블릿 PC인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변희재 대표님의 주장입니다만은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스러워해요. 그 JTBC 태블릿 PC로 다 알고 있을 텐데 JTBC 는 그거는 그렇죠. 지금 6년째 논쟁 중이고 그건 네. 좀 다른 맥락으로 지금 저희가 뭐 붙어 있는데 네. 이번에 이 최선의 이 이동환 변호사가 기자회견한 내용은 JTBC 게 아니라 2017년 1월 5일 날 특검 제4팀 당시 네. 팀장이 윤석열이고 팀원이 한동훈인데 네. 그 사람들이 장시호로부터 받았다는 태블릿 PC예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일반 사람 잘 모를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이제 태블릿 반환 소송 과정에서 이 내용 밑에 파일들을 다 입수를 해서 그걸 포렌식 학회 같이 분석을 한 결과 최서원이 썼다는 증거는 없고 최서원의 여비서 혹은 여비서와 아주 가까운 홍모 주부 네. 이 사람들이 썼다는 증거들만 수두룩히 지금 튀어나왔는데 네. 그 증거들을 특검은 증거를 인멸했던지 은폐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증거들이 태블릿 안에서 이 삭제됐던 증거들을 복원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 발표를 했는데
기자들이 많이 왔거든요. 연합뉴스부터도 왔는데 단 하나의 언론사도 보도를 안 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태블릿 PC 이제 반환 소송을 해서 그 증거로 쓰였던 태블릿 PC를 최순실 씨 측 변호사가 그걸 받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본체가 아니라 내용 파일 안에 파일을, 근데 똑같아요. 파일을. 예, 껍데기 말고 안에 파일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체 받아온 거랑 똑같습니다. 내장 하드를 다 받아온 예, 셈인 거죠, 그죠? 예. 내장 하드를 다 받아온 셈인데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삭제한 흔적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많고 삭제하는. 삭제한 흔적이 너무 많고. 예.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안티 포렌식 프로그램이 포렌식이라는 것은 이제 이 IT 기기의 이제 증거를 이제 확인 분석하는 작업인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불법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네네. 안티 포렌식이라 그러는 건데 예. 검찰이나 이런 국가수는 절대 쓰면 안 되겠죠. 네네. 한마디로 범죄 증거를 인면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네. 특검이 그걸 20일 동안 돌려버렸습니다. 이 태블릿사가. 아, 그러면은 지금 이 최순실 씨 측이 반환받은 이 하드에 그 안티 포렌식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는 거네요. 그걸 이제 구동한 기록이 남아 있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모든 이제 포렌식을 왜 하냐면요. 누군가 이걸 손을 대면은 그 기록까지 쫙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안티 포렌식 프로그램을 해버리면요. 기록은 안 남기고 파일들을 막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쓰면 안 되는데 이걸 써서 실제로 태블릿 PC를 딱 받아보니까 문자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그 당시 특검팀이 선택적 증거로 하고 그 다음에 선택적 증거에서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을 것은 없애버렸다. 이렇게 지금 예, 그렇죠. 거죠. 싹 다 없애버린 거죠. 기록이 안 남는 그 불법 프로그램 써가지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이제 포렌식 학회가 같이 분석을 했는데 네. 더 분석할 것도 없다. 이거는 불법으로 증거를 없애버렸는데 뭐 분석을 하냐.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중범죄인데 이제 복원을 해서 일부밖에 복원이 안 됐죠. 네. 이 안티 포렌식을 썼기 때문에 일부 복원된 거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한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그 당시 특검팀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거나 이런 뭐 형사상 절차는 안 넣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주에 이제 그거를 저하고 안진걸, 그 김용민, 최대집 이 네 명이 윤석열과 한동훈을 고발하죠. 모해 증거 위조죄로. 야, 그 멤버가 짱짱하네요. 각 양 진영에 뭐 70년대생들 이제 이 활동가들인데 네. 이 정도면 올스타인데 또 언론사가 기사를 안 쓸까? 하여튼 좀 저희도 좀 궁금하고 있어요. 야, 그럼 저희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나 이 최대집 대표님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더 언론에 나올 만한 이 사고를 치셔야죠, 이슈를. 하여튼 그날 와서 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제 이 증거 조작을 다 우리가 발표했습니다. 이동환 변호사가. 그걸 다 받아줬고 기자들이 연합뉴스 등등 왔는데 안 썼다는 거는 위에서 압력을 넣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태블릿 PC 이야기를 하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변희재 대표께서 물고 늘어지시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 법적 증거로서 네. 예를 들면 박 대통령의 뇌물죄에 증거로 쓰긴 쓰였는데 네네. 정말 이게 핵심적인 증거냐 그러면은 법적 논리는 그렇진 않아요. 네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거는 국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이 국정농단을 하기 위해서 서로 교감을 한 매개체로 태블릿 PC를 JTBC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불을 당긴 건 맞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논리보다는 여론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JTBC 태블릿이고 그게 조작 시비가 계속 걸렸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꺼내든 거예요. 태블릿 시비를 2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물타기를 해버린 거죠. 근데 검찰이 그런 일들을 합니까? 그런 나도 행태를? 깜짝 놀랐어요. 그 10월 24일 날 JTBC가 이제 태블릿 PC 첫 보도를 한 다음에 보수 진영 일각에서 이거 조작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네. 저는 애초에 그걸 보지도 않았고 네. 이거 개인 기기잖아요. 개인 네네. 기기면은 나 개통도 해야 되고 요금 납부 문제도 있고 이거를 조작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최서원이 쓰지 않은 거를 딴 사람이 쓴 거를 최서원 걸로 조작하는 게 불가능하다 봤기 때문에 저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하지 마라. 이게 조작일 수가 없다. 특히 검찰이 검증을 하는데 JTBC가 조작했다 해도 검찰이 설마 조작하겠냐. 그래서 26일 날 검찰이 발표했거든요. 최서원께 맞다고.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믿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계속 조작 논의가 나오니까 그 당시에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가 이제 보수 단체다 보니까 글로 전화가 가는 거야 계속. 그래서 김 총재가 이제 본인이 이걸 조사를 못하니까 저한테 불러서 그 한번 조사해서 이거 조작되지 않았다 발표를 해라. 자꾸 보수들이 자꾸 가짜뉴스에 휘둘리니까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한 거예요. 한 달 뒤에. 근데 조사해 보니까
최서원이 썼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 그냥 최서원 거라고 확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JTBC하고 검찰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빠져들게 된 거고 그거 하다가 감옥까지 갔다 오고 지금 6년째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우리가 5년 전이죠. 거의 5년 전으로 6년 전이네요. 그죠? 6년 전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영수 특검부터 이야기를 꺼내 볼게요. 박영수 특검을 임명한 것은 그 당시 황교안 대행이죠. 추천은 그 당시에 추천을 그때가 이제 안철수 당이 한 거죠. 여당은 추천을 못 하게끔 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위헌 소리가 있었던 게 여당은 빠지고 야당만이 추천한다 그래가지고 네. 박영수 특검을 추천한 사람은 안철수 당의 박지원 씨라고 저는 알고 그렇게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박영수 특검이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죠? 박지원 씨가 추천했으니까 그 당시는 안철수 당이었죠. 안철수 당이죠. 안철수 당에서 추천을 했고 이제 박영수 특검은 윤석열 그 당시 과장급이었죠, 그냥 수사팀장. 수사팀장. 예, 예. 수사팀장이면 부장검사나요? 윤석열 씨가 그거보다는 직급이 높았는데 근데 이제 한직에 이제 있었죠. 예, 대전고검에 한직에 있었는데 박영수 특검의 제1 인사가 수사팀장 윤석열로 뭐 12월에 바로 발표를 해서 이미 이 윤석열은 나중에 공개됐지만은 이 수사팀장으로 임명하기 한 전후에 기자와의 이 대화가 공개가 됐는데 네. 핵심 사안이 검찰이 수사할 때, 그러니까 검찰 특수본이 수사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먹었다고 적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네. 그걸 못하니까 윤석열 이제 수사팀장 내정자라 그래야 되나? 그때 이제 기자하고 얘기할 때, 야 박근혜의 직업은 원래 재단 운영하는 건데 이거 다 뇌물이지. 뇌물로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 왜 못했냐? 검찰이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공개가 됐는데. 실제 그 당시에 탄핵을 가냐 안 가냐는 뇌물이냐 아니냐가 핵심이었어요. 왜냐하면 노 대통령 탄핵 때 헌재에서 선거법 요 정도 위반 가지고는 탄핵 안 된다. 뇌물 정도 먹어야지 탄핵한다 그랬기 때문에 뇌물죄를 가야 되는데 윤석열 정도면은 뭐 솔직히 말하면 뇌물죄로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검사다. 그래서 윤석열이 수사팀장으로 임명이 됐을 때 바로 탄핵 가결이 된 겁니다. 미르재단과 이제 경제 공동체 그거하고 이제 그 최서원의 그 독일 승마 비즈니스를 다 뇌물로 이제 보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이 임명이 되니까 이쪽에 있는 김무성 이런 세력들이 윤석열 정도면은 뇌물죄 덮어씌울 수 있다. 그래서 탄핵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탄핵 주범은 윤석열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뇌물죄로 못 덮어씌우면은 탄핵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특수부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얼마든지 하고 지금 이제 보면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거 비스무리하게 하거든요. 그때 지금은. 자, 그러면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와 그렇게 뭐 이렇게 적대적이라거나 뭐 철천지 원수 이런 식의 관계는 아니겠네요, 현재. 일단은 구속 자체도 윤석열의 특검이 구속될 수 있는 자료를 다 만들어서 검찰에 넘겼고 그때 당시 검찰은 박 대통령이 임명한 김순환 검찰총장이고 대통령 대행은 황교안이었고 그때 구속됐거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한창 선거 준비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구속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윤석열과 오히려 황교안 거기가 더 큰 역할을 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대한 이제 좀 이 불편한 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았죠. 의자도 뭐 책상도 안 넣어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지금 완전히 이제 의미 없는 관계가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요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이 행정부를 대표해서 의견서를 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노무현 탄핵 때 같은 경우는 강금실 법무장관이 이 탄핵은 말이 안 된다는 보고서를 올렸고 법무부에 이렇게 공개가 돼 있어요. 지금도 공개돼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황교안 그 대통령 대행 때는 법무장관이 공석이었어요. 그만둬가지고 그 전임은 황교안이었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법무부 의견서는 황교안이 주도하는데 국회 탄핵은 정당하다는 보고서를 줍니다. 헌재에다가. 그리고 그건 비공개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드러나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 쪽은 황교안을 탄핵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일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검에서 그 당시 특검이죠. 이 최순실 씨의 휴대폰을 압수한 적도 없고 이 증거 목록에도 휴대폰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너무나 JTBC도 마찬가지지만 이 제일 핵심이 보통 우리 이제 핸드폰 한동훈 씨도 핸드폰 뭐 비밀번호 걸어서 안 풀고 이런 건데 장시호 제출한 태블릿 PC도 최서원이 썼다는 증거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
최서원은 원래부터 자기 IT 기기를 L자 비밀 패턴으로 설정을 했는데 예. 이 태블릿도 L자였기 때문에 최서원 거다 이런 논리를 들고 나왔는데 첫 번째 최서원 씨는 L자든 무슨 무인자든 비밀 패턴 설정할 줄 모른다 자기는 해본 적도 없고 그러면 이제 휴대폰 압수한 건 뭐냐 휴대폰을 압수한 게 없어요. 휴대폰을 압수했더니 L자가 나왔다 그러는데 실제로 압수한 게 없어요. 최서원 씨가 알 거 아닙니까 압수했는지를 네. 압수한 게 없다 자기는 다 독일에 놓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태블릿 PC에 설정된 L자는 뭐냐 이번에 포렌식을 했더니 사후에 네. 특검이 압수한 태블릿 PC 받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L자로 설정한 흔적들이 나와요. 그거는 기록에 나와요 기록에. 남겠네요. 예, 기록에 나와 있죠. 물론 어떻게 돼 있냐면은 변경을 합니다. 1월 5일 날 비밀 패턴은 변경을 하는데 변경한 내용을 삭제를 해버려요. 아, 변경 기록을 삭제한다. 예, 변경 삭제. 그러니까 변경 기록은 삭제한 기록만 남아 있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이상한 불법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에 원래는 변경하면 변경 딱딱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변경을 네. 하고 변경한 기록을 삭제해 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추론하면은 특검이 입수한 다음에 자기들의 일자를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또 질문 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뭐 특검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이 사법부로 갔지 않습니까? 재판부에서는 그런 걸 확인하지 않나요? 이거를 증거로 제출 안 했죠. 그 JTBC 태블릿도 그렇고 네. 이 장시호 태블릿도 그렇고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을 안 했죠.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증거로 제출을 안 했는데 이게 유죄가 그러니까 나왔습니까? 편법을 어떤 식으로 썼냐면은 네. 원래는 다 제출해야 되는데 네. 제출하면은 이제 증거를 검증하게 된단 말이에요 재판에서 네, 네. 이 상대 측에 의해서. 예, 예. 그러니까 태블릿을 제출하지 않고 태블릿 안에 있는 문서 한 몇 개를 갖고 올려가지고 이건 태블릿에서 얻은 거다 이렇게만 해놨기 때문에 당시 박 대통령 쪽은 너무 광범위해서 제대로 요구를 못했는데 네. 최서원 쪽에서는 계속 내놔라. 난 내 거 아니니까 내놔라 검증하겠다 했는데 계속 이거는 증거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버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최서원 씨가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반환 소송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야, 그럼 그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 측이라고 했던 그 당시에 뭐 검사 출신이라든가 또는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방어를 못한 측면도 있네요. 근데 그게 뭐 정치적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 박 대통령 때는 이게 너무 이 광범위해서 태블릿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박 대통령 쪽은. 최서원 쪽만 계속 집요하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주특기가 양으로 때워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게끔 지금도 비슷하네. 지금도 양으로 때워서 어떻게 지금 수사 변호사들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하는 거하고 비슷한 네, 방식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자신이 없으니까 양으로 승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쪽이 똑바로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양으로 승부하고 그걸 가지고 여론을 환기시켜서 여론으로 포위해버리고. 네, 그리고 여론에다가는 이제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쪽도 이상한 뭐 두산건설의 공문을 받았니 뭐 내용 증명 문건을 발견했니 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증거들을 나중에 올리지 않는다니까 재판에다가 여론을 확 잡아놓은 다음에 그럼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표 쪽이 벼를 거 아니에요? 증거가 올라오면 내가 잡겠다? 네. 안 올려요 증거에다가. 그 태블릿 2대가 증거를 올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다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태블릿 문제가 최순실 씨의 이 무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성이지 않습니까? 이게? 관계에서 하나의 이 추론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황 증거죠. 정황 증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 태블릿이 조작됐다? 그럼 박근혜 최서원 무죄냐? 그렇게 될 수는 없는 존재지만 국민들에게 야 대한민국의 검찰과 특검이 이런 정도 증거를 조작하나? 팍 때릴 수 있는 거죠. 태블릿을 통해서 최서원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성이 증명이 되면은 이 미르 재단이라는 경제 공동체가 성립된다. 이렇게 이제 이게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는 이게 사실은 이 최서원 씨하고 박 대통령하고 원래 이렇게 공범 관계로 묶어놨습니다. 네네. 공범이 되려면은 둘이 어디서 만나가지고 야 이번에 우리가 대기업 한번 털어보자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 증거가 없고. 네.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로 묶었어요. 근데 그럼 경제 공동체는 또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서원 씨의 돈이 박근혜 돈이고 박근혜 돈이 최서원 돈이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잖아요. 전혀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태블릿 PC에서 최서원이 박근혜로부터 청와대 비밀 자료를 받았다. 요걸로 국민들을 확 때려가지고 막아버린 겁니다. 어떻게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무속인 비슷한 사람이 대통령 연설문도 손을 대고 일정에도 손을 댔느냐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비밀자료 200건이 최소한 태블릿에 있다 그러니까 아 이건 둘이 완전히 정보를 공유했으니까 돈도 공유했겠지 이렇게 돼버린 건데 아까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장시호 태블릿 PC고 지금 아까 200건 청와대 기밀은 JTBC 태블릿 PC인데 예. JTBC 태블릿 PC도 저희가 밝혔어요. 저거는 청와대의 김한수 행정관 것이다. 그럼 청와대 직원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문서가 들어간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최소한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동네 아줌마가 왜 청와대 문서 200건을 갖고 있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최소원 씨가 그 대통령 연설문이라든가 뭐 기록문에 손을 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본인이 직접 다 쓴 건가요? 최소원 씨하고 박 대통령이 공이 인정하는 거는 조언을 받았다. 그 대선 선거 운동하고 네. 그리고 참모진이 꾸려지기 전에 그러니까 집권 1년 차 정도까지 그때까지 이제 이 너무 연설문이 어렵다. 네. 그래서 좀 쉬운 말로 바꿔달라. 그럼 최소원 씨가 이제 보고 내가 이해 못하는 문장들을 짚어줘요. 내가 이해 못하겠다. 그럼 이제 그걸 동네 아줌마의 예, 수준에서. 그럼 정호성 이제 비서관이 이걸 알려준 박 대통령한테 이거 어렵습니다. 이걸 했다가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고 최소원 씨는 그 드레스덴 연설문은 자기는 받아본 적 없다. 가장 했으면 뭐. 예. 참 이건 뭐 6년이나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아직도 참 이게 완벽하게 정리가 안 이거를 되네요.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지금 야당에 대한 수사하고 제 눈에 볼 때는 거의 같거든요. 이 수법들이. 네. 그래서 이걸 지금 두 개를 비교해서 놓고 보면요. 상당히 유사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민주당은 이 우리 변희재 대표님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근데 이 지금 그때 그 생각을 다시 상기시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떠올려 보면은 유사점도 있고. 아마 지금 입장이 좀 애매할 겁니다. 이런 건데 이 원래 정상적인 수사면요. 증거를 검찰이 쫙 수집을 해서 네네. 증거를 추론해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진술을 받아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네네. 이 친구들 윤석열 사단이 수사만 했다면은 일단 진술이 먼저 튀어나와요. 네네. 그리고 대부분 위증이야 내가 볼 때는. 네. 박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이상하게 막 진술이 바뀌어 사람들이. 네. 그럼 이제 진술이 바뀌니까 막 보도를 하는데 그럼 민주당 쪽에서는 야 진술밖에 없지 않냐 왜 증거가 없냐? 네. 그때부터 증거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태블릿 PC도 이 장시호 태블릿 PC가 검찰이 이미 모든 곳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다 털었어요. 네. 최성원 거, 박근혜 대통령 다 털었는데 그래도 이게 자꾸 태블릿 PC, JTBC가 문제가 되니까 특검으로 넘어와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거가 또 있었네 나온 거예요 사후에.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해서도 그 성남FC 그 뇌물 문제에 대해서 아니 1년 동안 안 나오던 두산건설의 공문이 갑자기 튀어나왔죠. 그리고 이번에 남욱이 뭐 50억을 뭐 대선 자금으로 내니만이 그 문건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네. 그러니까 증거가 갑자기 툭툭툭 튀어나온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태블릿 PC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조국 장관 때도 비슷하네요. 사실 시작은 정경진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에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표창장 위조와 인턴 증명서 이런 식으로 사무소 위조 쪽으로 또 이상하게 흘러가 버렸거든요. 조국 장관 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언론에 다 터트린 거는 제대로 기소도 거의 못했고 네, 거의 기소도 못했고 실제로는 진짜 사모펀드 가지고 엄청난 부정부패라고 밀었는데 그건 거의 기소도 안 됐어요. 그렇죠. 대부분. 남은 건 지금 표창장 위조 펀드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사실. 네. 야, 이 참 검찰에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100% 다 이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검찰의 이 수사 행태라는 것은 특수부의 수사 행태라는 것은 변하지 않네요 이게. 근데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사들이 다 이랬겠냐? 네. 제가 볼 땐 이건 윤석열 그 라인들의 그 팀들만 그 하는. 팀들만의 이 악질적 그 조작 수사죠. 거기에 원조는 박영수 특검이고. 뭐 박영수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 위에도 있었겠죠. 그쪽만 수사가 들어갔다 하면은 막 협박을 해서 진술을 바꿔내고 이상한 증거가 툭툭 튀어나오고 한 윤석열 쪽이 수사한 거를 뒤져보면 다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네. 대한민국 검사가 다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그 대장동 관련해서 50억 그 이야기에 박영수 특검 이야기도 나왔는데 뭐 아예 수사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 갑자기 진술이 바뀌고 이상한 증거가 튀어나오기 시작한 게 수사팀을 박영수 특검 라인들로 바꾼 다음부터 시작되고 네, 있거든요. 네. 딱 전형적인 수사 수법이죠. 수사가 아니고 조작이에요, 조작 수법. 참 이거 참 이게 왜 이렇게 세월이 바뀌는데도 안 바뀌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요. 네.
대한민국 검찰 집단이 그런 대로 선진화가 돼서 정말 이런 수법을 쓰는 검사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법조 기자들이나 판사들도 저도 태블릿 PC 재판을 제가 감옥을 갔다 왔는데 네. 아니 판사 입장이 이거예요. 아이 설마 검찰이 이렇게 조작을 했겠냐는 선입견을 갖고 들어가고 기자들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발 기사가 가능한 게 검찰이 흘려줘요. 설마 검찰이 조작했겠냐 이 신뢰를 이용하는 거죠. 참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그 검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동훈 씨와 이제 정진웅 검사의 독직 폭행 사건 이게 지금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 상황이면은 그 당시에 한동훈 씨가 피의자잖아요. 피의자에서 이 수사방해, 업무방해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나왔던 뭐 근데 현장에서 뭐 제가 보지는 않아서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 현장에서의 상황을 뭐 한동훈 장관도 동의하는 상황은 아이폰을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안 주려고 했다. 끊으려고 했는데 뭐 이제 이걸 유심을 빼니 많이 해서 저 건너편에 있던 탁자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검사가 달려들어서 뺏으려다가 벌인 이 충돌이기 때문에 폭행보다는 오히려 업무방해나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컸었기 때문에 저건 기소 자체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실만 보더라도 기소가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상했는데 기소를 했고 심지어 1심에서는 징역형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법이랑 대법 가서 이제 무죄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이 진짜 이거는 법무장관이 되고 나서 이게 항소심 대법 판결 나왔거든요. 이거는 도의적 사과, 뭐 법적인 건 떠나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었는데 뭐 본인도 더 뭐 문제 없다고 이제 뭐 잘났다고 더 세게 오히려 잘났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여쭤보는 게 결국 이 검찰 개혁의 문제가 외부에서 우리가 이제 법률 제도적으로 뭐 검찰 정상화법 한쪽에서는 검수완박법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하는 것들 못지않게 내부의 이 갈등이라든가 또는 분열 아니면은 좀 더 그 적극적으로 하면 내부의 개혁 세력이 존재해야지만이 검찰이 바뀌지 않을까요? 근데 원천적으로 이 조작 수사의 핵심은 뭐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그것 때문에 수사할 때 조작을 쫙 하고 기소해서 올려놨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작된 증거를 제출 안 해. 저희 같은 경우는요, 이 태블릿 PC 지금 장시호 태블릿 PC의 조작의 핵심인 장시호가 태블릿을 꺼내오는 과정을 찍은 CCTV 기록이 있다. 이거 증거로 올려놨어요. 법원이 제출해라. 제출 안 합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 독점하고 있으니까 조작된 증거를 갖고 언론 풀이한 다음에 숨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검사들의 개개인의 양심 맡기면 안 되고요. 저는 선진국처럼 검수완박, 완벽한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태블릿 PC 이 관련해서 이제 진상규명 활동을 하시면서 같이 지금 윤석열 그 퇴진 집회하는 분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민주당 계열 또는 이제 시민사회 계열이라고 하는 김용민 목사라든가 안진걸 소장 뭐 조금 더 확대하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이 태블릿 PC 부분에 대해서는 변희재 대표님께서 100% 찬성해주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운하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좀? 근데 저는 저를 믿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자료를 다 공개하거든요. 이번에도 포렌식 자료를 다 공개하는데 대학 정도만 공부한 사람이면요 한 20분만 시간 내면은 다 확인이 가능해요. 물론 약간 이상하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도 이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의 사례로서 그리고 이거는 IT 기기다 보니까 과학적 증거가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좋은 증거예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막 공문을 그냥 조작했다? 이거 잡아내기 힘들어요. 근데 기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니까 이걸 한번 저희가 발표하는 자료나 이제 조만간 책자로 내거든요. 저는 정확히 정독을 하시고 판단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상하다 하면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저한테. 이상하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근데 그런 변희재 대표님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기능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사전에 그걸 개정을 해야죠. 개정을 해야죠. 원래는 형사소송법에 준하도록 재판하기로 돼 있는데 그거 안 지키겠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이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이거로 이제 지금 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재판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아니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헌법제 아니 제가 이것을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주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엄밀한 증거를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엄밀한 증거에 의해서 엄밀한 증거하겠다는 거 증거조사하고 예. 그걸 안 했단 말이야 헌법재판소가. 그 근데 뭐 이해됐어요. 과연 대통령 정도의 지위를 날리는데 네. 증거조사를 안 한다. 이게 과연 공정한 건가? 음.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증거가 조작된 게 뭐가 됐을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민주당 계열이나 이제 시민사회 분들하고 계속해서 이 윤석열 퇴진 운동을 하실 거죠? 당연히 하고요. 네. 당연히 하고 이 개벌은 난 못 준다고요. 제 눈엔 다 보여요. 이재명 대표 수사가 지금 전부 다 검찰발 기사 나오지 않습니까? 네. 보면 딱 보여요. 아 똑같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공감하는 문제들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아마 저 이제 또 뭐 구속 기소를 하든 뭐 어제 기소는 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그럼 이제 기소하면은 수사 자료가 공개되거든요. 아마 엉망진창할 거예요. 보나마나 아마 양은 막 몇십만 페이지 내고 이래가지고 아마 엉망으로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님이 하시고 계신 일이 다 잘 되고 윤석열 퇴진 운동이 국민들의 좀 더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